자, 신나게 소통하고 신명나는 세상을 만드는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해 볼까요? 사교육 문제.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말 좀 심각하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 요즘 청년 세대들이 그 교육비와 양육비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 사교육비가 단순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그러니까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또 많은 인구학자 중에서도 왜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는 예. 여기에서 교육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들의 저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서 이제 낳고 키워 보니까 네. 사실 저도 뭐 방송하면서 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이게 진짜 끊어야 될 고리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사실 대한민국 부모가 예.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사교육이에요. 정말. 예. 그리고 이 청년 세대들이 요거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게 자기들도 다 그런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드는지 맞습니다. 알아. 아이고, 맞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벌어서 부양할 수 있을까 아마 이 걱정이 클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와 가구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제가 지금 뭐 또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해보고 한때 제가 한 20년 전인가 예. 오래전에 제가 사교육 시장이 국내 규모가 6조 정도일 때 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네. 네네. 올해 사교육 시장 규모가 26조입니다. 이 26조라는 것은 정말 이게 뭐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부분인데요. 네. 이 가구를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일단 초중고를 다 포함했을 때 네네. 1인 가구에서 보통 그 사교육비로 한 41만 원 이상을 쓰고 있대요. 41만 원. 근데 올해 또 통계 그 가계 동향 조사 올해 조사를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사교육비가 상위 소득 20%에서는 한 114만 원 이상을 쓰고 있고요. 하위 20%에서도 거의 50여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 통계라는 것은 다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의 돈이 지출되고 있을 만큼 이것은 국가 경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다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함정인데 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교육 안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포함이 돼서 114만 원? 이것도 또한 굉장히 좀 그 수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그거밖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중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으실 이게 상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니까 그렇지 뭐 네. 상위 1% 2%로 가면 한 과목 그치. 값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실 맞습니다. 겁니다. 예, 아마. 예. 예. 최근에 그러니까 보셨듯이 뭐 메가스타디나 그런 곳이 1년 매출액이 8,500억이라는 걸 보시면 근데 이제 그거는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5천 원, 만 원 정도니까. 여튼 예. 이 시장이요 정말 너무 커지긴 했고 또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지출하는 돈 자체가 빈부격차, 양극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게 되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현행 사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 공교육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좀 채워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예체능 계열에 대한 어떤 사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정규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 또 한 2명의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쪽 부모의 월급이 통째로 다
들어갈 정도의 네네.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태권도, 주산 뭐 이런 거 다녔거든요. 피아노, 암산, 뭐. 피아노. 예. 네네네. 근데 요즘은 언감생심 물론 그런 것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주 저학년 때 하는 거고 거의 뭐 학교 수업보다 훨씬 더 선행학습하려고 아유, 그렇습니다. 빨리 어머니 여기서 네. 예, 중고등학교 뭐 수학 끝내야 됩니다 이러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참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안감 조성. 빨리 다른 애들은 벌써 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거 배우고 있는데 우리 애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래서 될 것인가 뭐 이런 걱정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아마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이 될 텐데 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 의존하는 것은 본인이 저희 세대나 지금 40대, 50대, 뭐 30대 부모님들은 이미 사교육을 받아본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아,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저 좋은 과를 가야 경쟁 있는 과를 전공을 해야만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이미 체험하시다 보니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의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독립을 했을 때 좋은 일자리도 갖게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미 잠재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정말 사교육이 모든 국가에서 학생들의 사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학원에 뭐 몇 명씩 앉아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두세 명은 분명히 좋은 효과를 얻는데 뭐 나머지는 들러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이제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는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학업 성적과 관련된 연관성을 보면 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업 성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받으면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런 결과 때문에 더 많이 받으면 더 성적이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국가에서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교육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학업 성적 올리려고 사교육을 주로 많이 받는데 이게 이제 모든 국가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는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이나 체코나 그리스,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교육이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라는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업 성적이 부진하거나 뒤처져 있는 학생들에게 보완적으로 뭐 치료적 차원에서 사교육을 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보완적인 것이 아니고요.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하게 하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사교육을 하다 보니 이 결과 차이가 타국가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한 그 접근법 자체가 조금 다르네요. 시각 자체가 그렇죠? 다릅니다. 예. 네네. 뭐 그러니까 일단 사교육이라는 게 공교육을 좀 보충하기 위한 교육인데 네.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교육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뭐 자녀들이 어떤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우위에 서서 경쟁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저변의 깊은 의식 수준이 깔려 있는 게 대한민국 부모님 100명 중에 98분은 98분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으로는 부족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사교육을 시키겠느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지금 학교 선생님들 교환 짜고 열심히 알차게 수업 준비하시는데 정말 섭섭할 얘기인데. 이건 저희 생각이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결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공교육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돈을 이제 국가 재정을 조금만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정말 또 이런 부분을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들으시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재정 투입되는 예산은요 세계 1위입니다. 네네.
1년에 한 학생당 한 1,528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제 편성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그러니까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국세 20.79%를 자동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매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교부금 자체가 80조가 넘거든요. 이 80조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그 역할을 못한다라기 때문에 많은 학계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또 무조건 나빴던 건 아니고 네네. 이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이루어졌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 정말 쾌적하고요. 네. 너무 수업 좋습니다. 분위기도 예 정말 좋고 우리 학생들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체험 학습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교육 재정적인 투입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아직 반석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님들의 어떤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만 예. 정부가 이렇게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나름대로 말해왔지만 제대로 이게 안착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입시제도, 뭐 수능 출제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다 보니 이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연금이나 노동 개혁과 함께 교육이 3대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만이 공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또 공교육의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사실 우리는 이제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다 할 정도로 교육 문제 얘기 나오면 정말, 예. 입시 문제부터 해가지고 할 말들이 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는 뭐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곳인데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경쟁의식, 대학 서열화, 줄 세우기 이런 분위기 요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학벌 위주라든지 지나친 경쟁 입시제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 들어서 뭐 그 많이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류적인 생각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학벌을 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더 비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뭐 부모님들의 가계 경제 상당히 악화시키는 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교육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공교육이 있으면 그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듯이 사교육을 공교육이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뭐 저희 세대는 한때 그 과외를 과외금지였죠. 80년대 없앴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교육을 그 금지시키는 거 위헌이다라고 그래서 그 위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이 늘어나고 학생 수가 90년대 비해서 한 4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학생한테 투여될 수 있는 예산이 많다라면 네. 과거에는 어떤 집단 중심의 교육이라면 이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화된 개인의 어떤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별화된 어떤 교과 과정을 많이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까 학습 뭐 체험 교육도 있다고 하지만 많이 달라졌지만 과연 우리 현재 교육 시스템 자체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줄어든 학생에 대한 개별화에 대한 어떤 전략과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던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학생이 줄어든다고 걱정하지만 그 재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와 교사, 학부모,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도 창사 64주년 범일사옥 이전 특집, 예, 부산 MBC 특집 공개 방송이
시민회관 특설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약간의 좀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확실하게 준비를 했다. 많은 분들이 함께